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지난해는 0.7명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네. 실장님, 저출산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저희가 이제 마음이 좀 무겁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청의 장래추이를 보면 0.7명대 초반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01년도부터 그 20년 넘게 합계 출산율이 그 1.3 이하인 그런 초저출산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로 네. 그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4세기의 유럽 인구의 4분의 1 정도의 인구 감소를 초래한 그 흑사병 유행 사례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출산율이 지난해 아직 이제 통계청의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숫자적으로도 0.78 아래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한 4분기가 아마 한 0.7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나온 대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좀 말씀 들어보도록 네, 하죠.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예.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부터 부모급여나 첫 만남 이용권 등 이 비용 지원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갖고 드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덜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은 커지도록 정부에서는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부모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드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에 이제 지원받게 되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첫 만남 이용권은 다자녀 가구의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올해 태어난 둘째아 이상부터 첫 만남 이용 바우처 금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인상하였습니다. 네, 일단 이게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정책이 나온 이후에 제 주변에서 일단 아이를 한번 낳겠다라는 분을 제가 사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들이 이제 실효성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같이 또 있죠. 네, 저희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일하는 부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를 먼저 확대하는데 우선 배전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세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저희들은 0-2세반 영아반을 개설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 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응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50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양육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 수요와 공급 등의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균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까지 2배 이상 대폭 확대해서 부모들이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맞벌이 부부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지원이 들어가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시나 업, 면, 출생 정보를 이제 통보하게 되면 이제 아동의 출생 정보를 공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출생 통보제는 출생 미확인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 읍면장이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누락시에 출생신고를 독려하고 필요시에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출산제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출생통보제가 좀 좋은 의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임신 사실을 이제 주위에 알리기 이제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 들이 있어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 밖에서 출생을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보호출산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먼저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일단 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 상담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본인이 이제 양육하기가 어렵다. 이제 네.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상담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보호 출산의 그런 법적인 효과와 그리고 보호 출산이 이제 아동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을 충분하게 이제 설명한 뒤에 그리고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번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임산부는 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고 출산 후에 아이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같이 있게 하면서 보호 출산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보호 출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지자체는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보호출산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고, 자, 저출산이 사실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게 이제 사실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그 일가정 양립 이런 것들을 사실 쭉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육아휴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뭐 주거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 크게 좀 바뀐다고요. 네, 좀 많이 네.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이 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 지원 등을 위한 제도를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거의 산하에 인구정책 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첫 6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부모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높여가지고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인재채용뱅크라고 있는데요. 기존의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취업 포털 3개사의 인재채용 정보관을 설치해서 필요한 기업에게 접근성과 활용도를 그렇게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가정양립 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그 맞돌봄 확산을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또 상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간과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산부와 이제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도모하고요. 네. 그리고 그 난임 치료가 있는데요. 난임 치료에 있어서 이제 실제 소요되는 그런 기간들을 고려해서 난임 휴가 기간도 확대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하고 급여 지원하는 기간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국회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제 쭉 이제 주거 이외에 어떤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사는 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거 지원도 같이 진행된다고요? 예, 이번에 주거 지원도 대폭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과 특례 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불리했던 청약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신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서 연 7만 호를 특별 우선 공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인기가 많은 그런 신생아 가구 특례 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신생아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가구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대비해서 1 내지 3% 저렴한 금리의 그런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격을 기존 대비 소득 기준을 2배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시에 좀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됐던 청약 제도를 정비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분양에 있어서도 다자녀 기준을 기존의 3자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들을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다자녀 특별 공급 대상을 3월부터
두 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청약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네. 이제 신생아를 둔 그런 네. 부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생 같은 게 이게 또 굉장히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상당히 이 부분에 그 시중금리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많은 그 지원자분들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 그 1월 달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신청해서 그 혜택을 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지금 좀 청약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제가 CG를 준비했거든요. 맞벌이 소득 기준도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혼 이제 100% 이제 일반 공부의 2배라서 맞벌이 이제 200%까지 늘려주는 부분들을 했고 청약 통장 기간을 합산하게 돼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청약 통장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히려 그런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합산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활용해서 일 가정 양립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출산과 관련해서 대책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그 가속화 그렇죠. 문제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올해 그 노인 일자리를 정말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그 확대를 하였습니다. 네. 작년에는 그 88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 올해는 14만 7천 개를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103만 분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이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 중 10분 중 1분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습득이 조금 어려우신 그런 고령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익형 일자리를 65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이고 지원 단가도 좀 높은 그런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 일자리도 그 35만 개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한 그런 노무 일자리 같은 거는 이제 돌봄이라든지 안전 그리고 그 환경 보전 뭐 그런 공익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일자리 유형으로 전환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편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조금 이제 그 보수가 조금 약하지 않았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이제 6년 만에 네. 그 보수 인상 폭도 7%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빈곤 완화하고 그리고 소득 보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참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가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치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치매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복지부가 치매 관련 용어도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7월부터 2년 동안 이제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네, 그 그렇습니다. 효과를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정착을 할 것 같은데 예, 어떤 전국적으로 제도인가요? 확대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지금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이 도입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구 고령화가 이제 심화됨에 따라서 그 어르신 중에 10분 중 1명이 그 치매 증상을 가지고 계신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더해서 그 치매 자체는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부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기부터 이제 만약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게 되면 중증화는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치매는 또 보통 노인분들을 보면 치매와 함께 다른 또 그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건강 문제도 함께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치매 관리 주치 사업에 있어서는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이과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가까운 그런 그 거주 지역의 그 사업 참여하는 그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은 주치의가 그 치매와 그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그런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치매 관리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먼저 20개 시군구 의료기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그 저희들이 한 27년 정도 되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의욕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치매 관리 주치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그런 중증화 이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낮출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보다 나은 그런 노후를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